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장님은요, 형제가 어떻게 돼요? 형제요? 아들 셋 중에 무려 장남입니다. 참 부담스럽다. 왜요? 우리도 아들 셋이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우리 형님이 따로 있어. 근데 형님이 중심을 잘 잡아, 집안에서.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화목해요, 진짜. 근데 이 장남이 중심을 못 잡잖아요. 네. 그 집안이 뭐 이렇게 서로 뭐 만나기도 좀 힘들고 막 이런 상태가 돼. 저희는 우애가 좋아요. 형제들끼리 보통 우애가 좋다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써야 될 만큼 사이가 좋아요. 저희는. 찌찌뽕. 네. 찌찌뽕. 네. 그러면 본인은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자녀분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저 신혼이어가지고서요. 이제 2년 차예요. 2년 차여가지고 신혼 조금 더 즐기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은 아내랑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 이 정지되어 있는 이 상태 그대로는 이세를 낳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양반이 지금? 네. 그래서 아내랑 얘기를 한 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누군가가 엑셀을 밟아줘야 된다. 대한민국 진보를 조금 더 진보의 시계를 빨리 당겨줄 사람이 필요하다. 구봉기가. 우리 모두가 함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결혼 2년 차면은 네. 뭐 즐기세요. 뭐 인생 뭐 있어, 즐겨야지. 그게 다 때가 있어. 사실 즐긴 때가 있어. 네. 사실 슬슬 아기가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그럼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게 네. 신혼생활을 즐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봤을 때 결혼한 부부들 중에 신혼생활을 추억하면서 그 재미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라는 게 내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생각을 해보면 신혼 때.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즐기십시오. 네, 가장 행복할 때, 아이가 없고 맞벌이 하고 있는 30대일 때. 네, 지금 진짜로 가장 반짝이는 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육아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실 자기를 좀 돌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 특히 여성분들,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여성분들이 가사를 안 돌보거나 육아에 전혀 도움이 안 주는 남편을 만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저 별명이 주부예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긴 해. 근데 진심으로 네.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아니고 제가 주고 아내가 저를 돕는 형식입니다. 요즘에 남자들은 왜 이렇게 다 좋아, 착해? 그게 제가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니까 예전에 사무실이 다른 공간에 있었는데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작은 방에다가, 신혼집 작은 방에다가 사무실을 글로 옮겼거든요. 주소랑 다 옮겼는데 그러면서 아내는 출퇴근을 하고 저는 집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설거지 하면서 싹 청소하고 이렇게 최고인데? 하는 거죠. 네. 최근에 서장훈 씨가 나오는 네. 뭐 점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 알아요. 예능이. 네. 거기에 부부가 나왔는데 네. 이제 여성분의 하소연이에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남편은 집에 오면 손가락까딱 하지 않는다. 같이 이제 맞벌이 하는 거예요. 네. 야,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네요. 보통 그렇게 교육 안 받고 자라거든요. 저희 세대들은. 저희 세대들은 어디 감히 여자가 손에 물 묻히냐고 하고 설거지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여자만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 또 남자가 또 뒤집어 써서 하는 것도 더 큰 문제고 문제는 가사라는 게 누구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게 가사라는 게 남녀를 떠나서요.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세탁기를 돌릴 줄 모르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게다가 취사병 출신에다가 그리고 혼자 오래 살았었고. 취사병 죽이지. 네. 그러니까 저는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취사병들은요, 저도 이제 요리 자격증이 있는데 취사병들은 뭐가 장점이냐면 대량의 요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칼질이 빨라요. 따다다다다다. 요리 자격증 있는 사람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량의 요리를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니라서. 뭐 얘기가 좀 이상하게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아무튼 지금 방송에 지금 우리 구본기 소장 사모님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분명히 구본기 소장 부인이 20명은 나온다고 봐. 아니, 같이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일요일 날 나오잖아요. 저녁에. 일요일 우리 아내 생일입니다. 아마 같이 보면서 소주 한잔 하고 있을 건데. 생일이세요? 네, 아내 생일이서 여보 사랑해, 생일 축하해.
와우. 오, 왜 이렇게 잘 보세요? 아니, 생일이라는 거 알고 지나가면은 와. 무조건 축하를 해주는 게 A고요. 와. 선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와. 여보 봤지? 지금 엄청난 분이 불러주셨어. 아,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네. 어떤 가수 음반에 휘파람 피처링 한 적 있어요. 진짜요? 지금은 담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와. 이 목 상태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 나중에 그것만 한번 따로 방송할 때가 있을 거니까 우와. 기대하시고요. 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6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제 앞에 구본기 생활경제연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네,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네. 생활경제연구소랑 민생경제연구소는 뭐가 다릅니까? 민생경제연구소를 하면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계시는 민생경제연구소잖아요. 저희는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공동체. 행동공동체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안진걸 소장님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불러요. 리틀 안진걸이라고.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하죠. 보급형 안진걸이 되는 게 꿈이라고. 왜 안진걸 보급이 안 될까요? 저는 알아요. 왜 그런지. 제가 처음에 안진걸 소장님을 바깥에서 이제 저도 시민사회 운동을 했으니까 멀리서만 이제 우러러만 봤을 때 활동가로서 저 사람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인상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고 나서는 존경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사랑하게 됐는데 제가 안진걸 소장님처럼 저도 한번 돼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체력의 절대량이 사람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루의 스케줄을 와 어떻게 그렇게 소화를 하죠 진짜로? 근데 문제는 네. 그 안진걸 소장하고 저기 우리 보람 PD랑 같이 또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저도 거기에 연명했는데 오늘 고발장에서 우리 보람 PD님 성함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 이 생각했어요. 지금 민사 당한 거 아니에요? 네, 민사 당한 거요? 예, 그거 봤어요. 예. 네. 아이고 참 어쨌건 민생경제연구소가 아닌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 네.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LG그룹 일가는 아닙니다. 네. 그들이 여기 나올 리가 없잖아요. 참. 그리고 구본기 이 소장님은 굉장히 많은 책을 쓴 이 다작한 활동가이기도 하시고요. 지금 뭐 기성 언론에도 꽤 나가시는 편이시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역저 집값의 딜레마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네, 아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어서 사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홍보할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이번에 민주당 청년 대변인이 됐어요. 청년 대변인이 돼서 축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청년 대변인은 부대변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대변인은 다른 대변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못 받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여러 가지 것들을 기획을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침 또 그 친구가 새날 팬이에요. 우리 홍서윤 청년 대변인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 포스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포스터를 보내주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청년 미래 연석 회의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친히 대본을 써가지고 우리 푸나님이 읽어주시면은 정말 영광이겠다면서 대본을 보내줬습니다. 대본을. 그렇게 못해. 네, 여기 지금 여기.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거 다 끝까지 읽어드리면 되죠. 네. 우리 홍서윤 청년 대변인 이 청년입니까? 네, 청년입니다. 반짝반짝이는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리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미래 연석회의에서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미래 연석회의에서 매주 수요일 8시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토론의 장 수요클럽이 열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 전문가들의 쓴소리, 잔소리, 똑소리, 애먼소리, 볼멘소리, 우스갯소리까지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청년이다 혹은 미래 세대를 위해 이것만큼은 꼭 이야기해 줘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수요클럽에서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오셔서 실컷 이야기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리고 이 멘트를 또박또박 한 글자씩만 읽어 달리는 분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네. 신청 방법은 bit.ly 슬래시 한글로 청년 수요 클럽.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밑에 나갑니다. 여기 오, 그러네요. 그 확대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bit.ly 슬래시 청년 수요 클럽.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밑에 이거 그리고 이 멘트는 꼭 살려주세요라고 또 적어줬네요. 갑작스런 홍보 요청에도 흔쾌히 승낙해주신 새날 사랑합니다. 하지 말걸. 그게 재밌는데. 푸나님 멋져요. 앞으로도 청년 대변인의 활약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날 화이팅! 이라고. 지금 첫 번째 순서에 9월 8일에 김강호 청년 유니언 팀장이 나온다는데 우리가 녹화를 이제 그 행사보다 먼저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걸 안 나가겠지만 15일이 더 기대가 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양예빈 기후활동가 그리고 하지훈님 이런 분들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자, 수요클럽 여러분들 한번 몇 시라고요? 또 정확하게 수요일 몇 시? 15일 수요일 8시입니다. 저녁 8시. 네. 매주 수요일 8시 네.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년들은 많이 몰려가실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여기 이제 장사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오늘 방송 두 여성 동지가 개를 탔습니다. 네. 네, 홍서윤 청년 대변인 여성인가 보죠? 네, 여성이고요.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한번 모셔요, 나중에. 오, 네네네네. 청년들의 이런 소장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슈들 갖고 이야기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그 외에도 청년들의 자리 청국장도 있으니까요. 예. 네. 잘 떠드시고요. 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네. 이게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소위 말하면 쌍따옴표 장사.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지들이 하고 싶은 말이야, 언론이. 근데 그 따옴표를 가져와서 자기들은 책임의식은 싹 빠지면서 정부나 뭐 민주당 등을 공격하기는 딱 좋은 스킬이죠.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된 언론 보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지금 네. 특이한 현상들이 관찰이 되는데요. 예. 언론들이 자, 지금은 여기를 공격합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그 포인트를 공격하고 이번엔 여기입니다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고 예. 이게 1주 내지는 2주 사이로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가 바뀌어요. 공격 포인트가 바뀌는데 근래에 정부 공공기관에서 2건의 연구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몰려가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쌍따옴표 장사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화면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네. 동아일보 서울 집값 상승은 언론 탓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어요. 네. 보고서 낸 국토연구원. 뉴시스 쌍따옴표 언론 보도 때문에 서울 집값 올라. 쌍따옴표 보고서 낸 국토연 똑같네. 네. 이데일리 언론 보도가 집값 올렸다. 이 쌍따옴표 안에 넣고는 정부 연구기관. 머니에스 국토부 산하 국토연 쌍따옴표 서울 집값 상승은 언론 때문. 머니투데이 방송 쌍따옴표 서울 집값 상승은 언론 보도 때문. 보고서 낸 국토연 뭐 이런 식으로 쭉 똑같은 내용의 제목들이 다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똑같죠. 마치 무슨 채팅방에서 모여서 우리 이거 합시다라고 짜고 친 것처럼요. 게다가 다 9월 2일자 기사예요, 이게. 이야. 이 수십 건이. 그러니까 이 국토연구원이 뭐라고 했다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제목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쌍따옴표를 썼어요. 쌍따옴표란 뭐냐면 직접 인용을 말해요. 직접 인용. 그러니까 실제로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이 말을 했거나 또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이렇게 쌍따옴표를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토연구원이에요. 이게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언론 보도 때문에 서울 집값 올라라고 보고서를 쓰겠어요? 이런 그 내용 중에 멘트를? 일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맥락상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제가 또 성실해서 다 찾아봤죠. 도시까지. 네.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예? 아예 없어요. 뭐 가짜뉴스네. 가짜뉴스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되겠는데? 네, 지금 혼나야 됩니다, 저거. 네. 네. 일단 살펴볼게요. 보고서가 2개 나왔는데 제가 보고서를
대신 이제 좀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번 주에 근접해가지고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뉴스를 한 번쯤은 접해보실 수밖에 없는 게 9월 2일에 이렇게 같은 제목으로 수십 개의 언론 보도가 나왔으면은 분명 제목 한 번씩 읽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예. 그럼 실제로 저도 봤어요. 아, 보셨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의 보고서냐면은요. 일단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주택거래 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 땡땡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 형성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예요. 문제의식이 굉장히 좋은 보고서예요. 이거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보고서라냐면요. 행동경제학적 이해라고 했잖아요. 예.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경제학, 그러니까 고전 경제학 같은 경우는 사람을 완벽하게 이기적이고 완벽하게 합리적인 사람으로 상정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린 그렇지 않죠. 예. 저는 며칠 전에도 충동 구매로 추리닝 바지 샀다가 망쳤거든요. 네. 뭐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은 다. 예. 사람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래에 경제학에다가 심리학을 접목해서 그거를 행동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생겨가지고서 요즘에 그 사람들의 경제 행동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밴드웨건 효과도 네, 행동경제학에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네. 네, 맞습니다. 행동경제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최후 통첩 게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예. 우리 권 PD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주셨어요. 저한테 100만 원을 주시고 제가 이제 이 게임은 뭐냐면 푸나님한테 제가 뭐 100만 원 중에 얼마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푸나님이랑 나누는 거예요. 그럼 푸나님은 제가 제안한 거를 오케이 할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으세요. 만약에 오케이 하시면 우리는 돈을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싫어, 나는 이렇게 나누기 싫어라고 하면은 저도 돈을 못 갖고 푸나님도 돈을 못 갖게 되는 게임이에요. 네, 이걸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자 보세요. 만약에 푸나님이 고전 경제학 이론에서처럼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요, 제가 피디님한테 받은 100만 원 중에 10원을 드린다고 해도 오케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10원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10원을 제가 드린다고 했을 때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 네. 실제로 사람들이 한 20% 밑으로 부르면은 거의 다 거절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절대로 이기적이고 아주 이성적이지 아니하다.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다.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렇지,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국토연구원에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접근한 거예요. 왜 이게 접근하기 시작했냐면은 우리들 지금 현실이랑, 그러니까 현실 소득 수준이랑 현물 경제랑 아파트 시장 올라가는 걸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매치가 안 돼요. 지금 사람들 지금 다 살기 어렵다고 난리인데 예.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를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계속해서 오르는 현물 시장을 무시하면서 오르는 기제는 심리일 거거든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 연구 보고서를 탓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문제의식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파트 시장을 분석을 한 건데요. 아파트 시장이 있는데 100명의 참여자가 있어요. 이제 주택을 매수하려는 참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100명 중에 절반 50명이 앞으로 아파트 값은 10%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50명은 아니야,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10%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절반은 10%를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절반은 10%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100명의 집단 내에서의 아파트 기대 이익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란 말이에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50명 중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야 라는 사람이 참여해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나는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동산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안 사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장에 뛰어들어서 아파트를 더 비싸게 사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소수들이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접근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여기다 놔두고,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신호로서 아파트를 살 때는 1개월 전 또는 3개월 전에 중간 가격보단 더 비싸게 살 거다라는 가정을 한쪽에 놔두고, 이것들과 연결되는 변수들을 따져본 거예요. 그 변수들을 따져봤을 때 집값이 최고가가 갱신했을 때 반응을 더 할까? 아니면은 집값이 최고가를 갱신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더 많이 반응을 할까? 또는 거래량이 많아질 때 더 많이 반응할까? 등등해서 5가지 설명 변수를 더한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당연히 생각해 보면은 집값이 올라도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것이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랐다라는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뉴스가 많아질 때 더 반응을 하더라라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근데 이제 자기들이 쓰고 싶은 용도로만 더군다나 막 작당이나 한 것처럼 네. 국토연구원은 언론 탓을 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설명 변수를 5가지를 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요, 제목만 보면은요, 마치 국토연구원이 언론 보도 때문에 서울 집값이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지만 따지고 든 연구 보고서 같은 거예요. 전혀 아니네. 전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포털을 가보시면은 다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도 거의 날마다 서울 집값 올랐다 오르고 있다가 계속 기사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국토연구원 이 쌍따옴표를 가져와서 서울 집값 상승은 언론 탓이라고 말하는 이 언론들의 의도는 네.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해놓고 결국에 언론 탓만 하고 있다. 이 이미지를 남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집값을 올리는 것은 언론 탓이 사실상 맞긴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문제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연예인들이 청담동 어디에 빌딩 샀는 거 안 궁금해요. 왜 자꾸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몇 억씩 벌어가는 걸 왜 자꾸 알려주냐고요. 그들이 어떤 집에 사는지까지 보여주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짜로 못 사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고 더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엄청 반대하거든요. 저도요. 어린 아이들이 그 넓은 거실에서 뛰어놀아 막 환경이 너무 좋아. 저거 보고 있는 자녀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쌍따옴표가 정말 나쁜 거예요. 이런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장은 절대 없고, 특히 중앙일보가 진짜 나쁜 게 사설을 쓰면서 제목에다가 쌍따옴표를 써가지고 쌍따옴표 안에 이 말이 들어갑니다. 강남 집값 오른 게 언론 탓 하고 쌍따옴표를 닫아요. 이란이 제정신인가.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제정신이냐라고 하면서 제목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국토연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진짜. 전 그래서 이걸 일단은 수집을 제가 했어요. 이제 새날 이제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쌍따옴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쌍따옴표는 직접 인용이기 때문에 이 말이 보고서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실제로.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보고서 내용 중에 그 뉘앙스만 어떻게 발췌해가지고 이걸로 확장시켜 버렸는데 네. 이거 선동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기자들끼리. 그러니까는요. 이거를 그리고 쌍따옴표로 했으면 안 되죠. 헛따옴표로 해야죠. 하려면은. 저 리스트에 나오는 기자들 중에 이거 본 사람 나는 없다고 봐. 연구 보고서요? 그러겠죠. 나는 없다고 봐. 왜냐면 연구 보고서 보면은 신박해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물론 연구 보고서에 한계도 있어요. 한계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시계열로 이거를 쭉 분석을 했는데 길게 고생을 하셨는데 연구자께서. 근데 집값을 움직이는 변수가 비단 언론 보도라든지 또는 최고가 소식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금리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정부 부동산 대책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의 한계를 지적할 수는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서울 집값 오른 건 언론 탓이라고 국토연구원이 보고서를 냈다. 지금 언론 탓을 한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거를 한날에 9월 2일에 이 수십 개의 이 중앙일보, 뉴시스,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등등이 한 번에 쏟아냈다. 이거는 대선용 아젠다인데 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무능해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네. 정권 교체를 위해 써먹고 있는 저는 그런 아젠다라고 보는데 네.
저는 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해결할 거냐. 더 아슬하다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따가 윤석열 그 부동산 정책을 살필 건데 네. 전 너무 속 시원하더라고요. 드디어 정체가 밝혀졌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보고서 관련해 갖고요. 네. 지금 내용을 한번 살짝만 다른 쪽에서 한번 볼게요. 네. 그거는 지금 다른 겁니다. 다른 보고서를 또 가져왔어요. 제가 보고서를 2개를 가져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지난주쯤에 보고서 2개가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에서 보고서 2개가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아하. 동시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좌표를 찍기 시작한 거죠. 자, 첫 번째 좌표는 국토연구원입니다 하면서 좌표 찍고 9월 2일 날 쫙 뿌렸어요. 네. 쫙 뿌리고 이제 2번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어렵다. 네, 그 안에 국책연구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다 들어와 있는 건데 거기서 700페이지가 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두껍게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이라는 그 두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나왔는데 이거 관련된 기사들은 어제, 그러니까 녹화날을 기준으로 어제 9월 7일 날 지금 9월 2일 날 이렇게 아까 언론들이 쫙 보도를 한 것처럼 똑같이 보도를 해요. 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말을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골 때려요. 이거 진짜 골 때리는. 이미 했거든요. 정말 네. 골 때리네요. 네, 이거 진짜 골 때리는 보고서인데요. 예. 이게 규모가 크잖아요. 700페이지 이상이잖아요. 예. 들어와 있는 기간도 재밌어요. 근데 음. 재밌는 게 보통 이런 부동산 시장 관련된 보고서를 두꺼운 보고서를 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국토연구원 정도 떠올릴 거잖아요. 예. 국토연구원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거를 처음 제안하고 이 연구를 처음 제안하고 주관한 곳 이게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구거든요. 그게 뜬금없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에요. 뭐야? 왜 이 사람들 여기서 끼어들어? 네, 뜬금없죠. 예. 그러니까 형사법 연구하는 데인 거예요. 예. 어디 사기 치면은 이 사기의 유형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형사법을 연구하는 곳인데 여기서 뜬금없이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연구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국토연구원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주택금융연구원까지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목적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같으면 네, 이 부동산 거래 등에 있어서 불법성 맞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근데 제목을 보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이란다 700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낸 거예요. 연구를 쫙 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언론들이 기사를 썼는데 기사를 제가 갖고 온 거 한번 추려놓은 거 좀 한번 띄워놓아 주시겠어요? 사례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언론들이 제목을 이것도 똑같이 씁니다. 예. 네, TV조선 국책 연구기관마저 따옴표 부동산 정책 실패 되레 국민 탓 따옴표 닫고 네, 국민일보 국책 연구기관들 따옴표 열고 부동산 정책 실패 되레 국민 탓해.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 보고서 안에 부동산 정책 실패 국민 탓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실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냐 없냐? 들어있어요. 이 보고서엔 들어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까 국토연구원 보고서 같은 경우는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없었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였죠. 아까는 완전히. 예. 근데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가짜 뉴스가 아니고 이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장 부동산 정책 실패 되레 국민 탓해. 이런 문장이 실제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연구 보고서로 올게요. 제가 아까 이 연구소 골 때린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골 때리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뜬금없이 부동산 연구를 하자고 하면서 국토연구원이랑 주택금융연구원을 합류시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콩가루 연구가 됐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세요. 이 700페이지 보고서에 위축될 것이 아니고 안에 보시면은요 다 따로 놀아요. 다 따로 놀고 유기적이지도 않아요. 윤석열인데? 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또 성실한 제가 읽어봤죠. 예. 읽어봤더니 앞에서 밝힙니다. 이 한국형사법제연구원의 강석구 선임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이 네. 처음 연구를 제안했어요. 제안했는데 이 사람이 제안한 취지에 다른 연구자들이 동의하지를 못한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고 당신 접근 방식과 우리 접근 방식은 다르고 우리가 도출해낸 이
결론들 그리고 이 제안들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그냥 이거 다 따로 누가 썼는지 저자 다 밝힙시다. 라고 하면서 이 페이지에 이거는 누가 썼고요. 이 챕터의 이 부분은 누가 썼습니다. 라고 저자를 앞에 다 밝혀놔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나는 내가 쓴 글 외에는 책임 안 질 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 안에 각자 있는. 도생. 네. 각자 도생 보고서고 안에 있는 뭐 설명하는 문법이라든지 뭐 논리 구조 이런 것도 다 따로 놉니다. 제각각 놀아요. 그 보고서 자체에 일관성은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보는 가치관에 따라 완전 다를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를 굳이 하나로 엮을 필요가 없는 보고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얇은 페이퍼로 그냥 뭐 그냥 발행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700페이지 이상으로 엮어가지고서 낼 필요가 없는 보고서예요. 일단. 네. 근데 언론 보도에 지금 보면은 아까 다시 돌아오면은 이렇게 계속 내고 있잖아요. 이 안에 부동산 정책 실패 되레 국민 탓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뭐 이런 내용이 계속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내용을 실제 그러면 어디 있느냐를 봤어요. 봤는데 이 강석구 선임연구원이 이 연구를 처음에 제안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언론들이 받아쓰고 있는 따옴표 워딩 거의 전부가 강석구 연구원이 쓴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 분이 쓴 글을 왜 다 거의 다 이용할 수밖에 없냐면 이분이 선임연구원이기 때문에 처음 1편 총론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 마지막 제일 끝에 결론도 이분이 쓰고요. 이상하네. 그 웃긴다. 지금 아까 그 첫 번째 쌍따옴표 사례랑 두 번째 쌍따옴표 사례가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진짜 이 애들 단체방에 있는 거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자들이 읽어보지는 않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골 때린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땐 이거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강석구 선임연구원은 좀 확신범 같아요. 왜냐면 그게 정확하게 읽혀요. 여러분들 국책연구원에서 나온 연구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그리고 3개 연구기관이 들어왔어요. 700페이지 이상의. 그 연구기관 보고서라고 하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차분하고 치밀할 것 같잖아요. 자기 일기장이나 써놔야 될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 돈만 들어갔다. 지금 이거 세금 낭비입니다. 이거는 저 감사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주관적이거나 비약적인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자, 그리고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요. 그림 제가 갖고 온 거 있잖아요. 예. 네. 이게 세 부분에 나눠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 조세정책 분야. 조세정책 분야, 그러니까 세금 분야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은 부동산 금융정책 분야. 금융정책 분야를 설명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형사정책 관련된 건데, 당연히 이게 형사정책 관련된 연구하는 곳에서 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뭔가 결이 읽히잖아요. 근데 앞에 두 개, 산업조세정책 분야랑 그다음에 금융정책 분야,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700페이지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절반 중에 대부분의 내용도요, 사기꾼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그림 가져온 거 한 번만 공유해 주시면은요.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 조세정책 분야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세제에 관해서 연구를 했겠구나, 부동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편 부동산 금융정책 분야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금융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증 논증을 하고 그런 대안들을 제시한 내용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이 또 사기단, 문서 사기단,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문서 안의 대부분은 사실은 형사법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강석구 선임연구원님이 쓴 제가 말씀드린 일기장이나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문장을 설명드릴게요. 세 부분 갖고 왔거든요. 이게 연구보고서에 있는 문장입니다. 다운표입니다. 2017년 5월 10일에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8.2 대책, 12.16 대책, 9.13 대책, 2.4 대책 등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시행했지만, 여기서부터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친정부 매체라고 비난받아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에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
진영 사람들은요 리얼미터를 제일 싫어하는데요. 구라미터라고 한다면서요.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 잘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요. 야. 아니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친정부 매체라고 비난받아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래요. 야 이게 35페이지에 있다고? 네. 근데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짓거리 한다고? 네. 와. 야, 골 심각하네. 때리죠, 진짜. 제가 다음 또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부분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등 다 신나가지고 받아 쓴 부분들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만일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하면서 쭉 흐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정치가와 공직자들 역시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들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M1 칼을 빼든 것이다. 순서가 이미 잘못되었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다. 723페이지. 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책연구원에서 나온 거라고? 뇌피셜을 가지고 지금 선동문을 썼어요. 얘네들은 그냥 국민의 힘인데? 저 어젯밤에 제가 프라님한테 저 이거 읽고 있는데 저 좀 늦게 드릴 것 같아요 주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어제 밤 늦게 읽는데요 진짜로. 야, 뭐 이런 걸 누가 보긴 하겠습니까만 솔직히. 와.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예를 들면 기재부 같은 데를 개혁해야 되는지도 전 나오네요. 국민의 공복으로서 할 짓들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아니 이거를 일기장이나 페이스북에 적으셔야지 왜 세금 받고. 태극기 부대가 따로 없구만. 너무 많은데 제가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자 읽어드릴게요. 다운표요. 이른바 LH 사태는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인한 조세 저항 등과 맞물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까지 하였다. 라고 하면서 해당 주장의 근거를 밑에 각주로 다는데 그 근거가 나무위키예요. 와! 국책연구원의 그 보고서가 나무위키를 봤다고? 네, 나무위키를 근거로 넣어놔요. 각주에다가. 나무위키는요 어떤 공신력 있는 거라기보다는 개인의 주장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 곳이어서 네. 새날에 대해서도요 지들 마음대로 써놔요. 그럼 이게 되게 공신력 있는 무슨 뭐 국가기관이 뭐 공신력 그런 것도 아니잖아 지금 이건. 그 나무위키 관련해서 유행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무위키 꺼라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이 인터넷으로 토론 같은 거 댓글로 토론하다가 나무위키 꺼라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은 그렇지. 나도 나무위키 보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좀 입에 담기 좀 그런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신조어인데 나무위키 내에 있는 건데 나무위키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아무나 와서 그냥 쓰고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거 없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 나무위키가 형편없음을 자조하는 신조어가 있는데 존무위키라고 있어요. 존무위키. 나무위키는 형편없다라고 나무위키 유저들끼리도 자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2021년 우리 올해 재보궐선거에 여당이 참패한 결정적 요인이 LH 사태 뭐 그렇다고 쳐있는데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인한 조세 저항이래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나무위키래요. 야, 사실 우리 방송 같은데 딱 한 번만 봤어도 이런 주장은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너무 적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국민들 대다수라고 보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 연구 보고서를 제가 지금 브리핑해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TV조선,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등등등등 언론사들 보면은 이 기자들이 이 보고서 절대 안 읽었다. 그러니까 여기 저 리스트 쭉 보면은 부동산 정책 실패 대래 국민 탓, 아까는 언론 탓이라고 했고,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집값이 계속 뭐 오르고 있다, 뭐 최고점 찍었다 하는 것들 자체가 선동입니다, 선동.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거래는 없어.
근데 이제 호가만 계속 불리는 방식으로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막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실제로 그 아파트의 주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되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네. 계속 호가 위주로 계속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호가는 부르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요. 뭐 1억짜리 집을 가지고 10억의 호가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12억의 호가 올려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들이 지금 제가 보고서 2개를 다룬 언론 기사들을 취합해서 가져왔잖아요. 하나는 7월 2일을 기준으로 동시에 내보냈고 하나는 7월 2일이라네 9월 2일을 기준으로 하나는 9월 7일을 기준으로 동시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경제 신문들이 한 일주일 간격으로 공격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이번 주는 소위 이 아마로 갑니다. 다음 주는 이 아마로 갑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주제들을 어젠더를 자꾸 세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이거를 지금 브리핑을 해주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고 새날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새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구나. 워낙 관심이 없어서 사실은 그냥 언론들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뭔가 그런 선동을 하는구나라고는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정말 부지런히 움직인다. 단체방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조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제 안에 숨겨져 있는 변태성을 발견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이거 날짜가 딱딱 맞는 것 보고 이 거짓말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주 이슈가 되면 이렇게 똑같이 헤드라인 못 쓸 거예요. 맞아요. 이슈가 안 되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어떤 놈인가가 대화방에 뿌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 쓰는 형태. 맞습니다. 이놈들 한 놈도 안 읽어봤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주류를 이루는 보수경제 신문들의 부동산 관련된 논법이 뭐냐면요. 심지어 너희 편마저 너희 부동산 정책을 흉보고 있어. 이런 식의 논법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정부 국책 연구기관들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런 식의 기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친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진짜 못된 기사 너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알겠습니다. 종종 소개를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 새로운 세계가 또 있었네. 자, 오늘의 진짜 본 주제 윤석열 부동산 정책 공약 뿌시기. 이게 라면 땅이야? 뿌셔야 됩니다. 윤석열은 공약이 없어요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될 즈음에 공약 하나를 제일 먼저 던져요. 그게 바로 부동산 정책. 더군다나 이렇게 타겟은 20대를 겨냥한 청년 정책.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죠, 일단. 네, 딱 맞습니다. 2가지 키워드 정확하게 집어주셨습니다. 첫 그 번째 정책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정책을 가져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구로 비슷하 사시는 분이 부동산 정책 가져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을 호명해? 딱 이 인상이었어요. 처음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처럼 보이는 대선 주자 토론을 해도 민주당 주자들도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지점 하나하고 지금 청년이 등을 돌려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졌다고 하는 이런 아젠다들 때문에 딱 그 아킬레스건만 딱딱 찍었는데 그러면 이게 컨텐츠가 훌륭했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자, 종합평가부터 해드릴게요. 일단은 임기 내에 전국 250만 호 공급하겠다. 250만 호. 그다음에 무주택 청년 가구에 10만 호를 원가로 공급하겠다. 이런 거고 신혼부부하고 청년 LTV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을 80%로 인상하겠다. 뭐 이런 정도죠. 네, 맞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요. 공급 부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 부분, 그다음에 대출 부분, 그리고 임대차 부분.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총론은 이따가 좀 하는 걸로 할게요. 다시. 공급 부분 250만 호. 이재명 후보한테 뭐라고 하더니 왜 갖다 베꼈어요 250만 원을. 이거는 자기도 생각을 해보니까 250만 호가 합리적인 숫자였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캠프 내에서. 그래서 250만 호 이거는 유명하죠. 이재명 후보 공약이랑 비슷하다라고. 그리고 2가지를 냈어요. 공급 관련해서 청년을 호명하면서 청년 청년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 원가주택 그것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원가의 주택을 공급하고 나서 나중에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구매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시세 차익의 70%를 주겠다.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가서 돈 좀 벌어가라. 그거를 재산 형성 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능을 건드리는 거죠. 지금 2030들의. 그리고 두 번째가 역세권 첫집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컨셉은. 근데 역세권 첫집 주택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실수했어요. 이거 네이밍 하시는 분들이. 역세권 첫집 주택? 그게 뭐야? 역세권 첫집 주택. 집이랑 주택은 같은 말이에요. 예. 이거 역전앞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첫집 주택. 네. 역세권 첫 주택.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또는 역세권 첫집 이렇게 써야 됐는데 역세권 첫집 주택이라고 했어요.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저희 동네 그 미용실 원장님께서 저한테 갈색으로 염색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면서 늘 말씀하시는 게 그 선생님은 브라운 갈색하면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브라운 갈색. 좀 이거 보고 저 처음 보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이 좀 났어요. 이거는 캠프에서 이거는 제대로 다듬지 못했다라는 거 일단 지적드리고요. 네, 안에 있는 내용은 공급 내용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뭐 꼬집어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지금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도심복합 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등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을 가져다 썼어요. 그 공약 발표에서 홍준표가 하는 말을 쭉 들어봤거든요. 네. 이미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것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한국을 G7 선진국 올리겠대. 아니 나 싫어하니까 그게. 아 진짜요? 와 나 그거 보면서 야 니들 중에 이거 한 80% 문재인 정부 하고 있거나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공급 대책은요. 일단 숫자는 이재명 후보한테도 맞췄고 그다음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사 대책 등을 통해서 대부분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포장지만 바꿔가지고 내놓은 형태인데 포장지를 잘못 쌌다. 역세권 첫집 주택은 말이 안 된다. 역세권 첫 주택이나 첫 집으로 해야 된다. 이 정도만 평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급 공약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좀 대동소이하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도 건들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청년 관련돼서라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돌아와서 일단 세제를 살펴볼게요. 세제를 살펴보기 전에 아니다. 이거부터 살펴봐야 되겠다. 제가 이거를 완독을 4번 했어요. 4번, 5번? 6번을 했는데 A4 용지로 쭉 출력해서 했는데 제가 이거 한 12포인트로 지금 출력하니까 2장이 나오고 3쪽 정도가 나오는데 10포인트로 처음에 출력을 했거든요. 그러면 A4 용지 한 글에다 10포인트로 하면은 A4 용지 2페이지가 꽉 안 차요. 굉장히 내용이 짧아요. 없네. 네, 굉장히 짧고 제가 이재명 후보 정책 설명할 때는 엄청 길었었잖아요. 그렇게는 풀이를 할 게 없는데 굉장히 짧은 이 내용 안에 정상화라는 단어가 총 5번 등장합니다. 정상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정상화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정상화라는 단어를 5개를 놓고 봤을 때 그 중에 2개가 정책이 관련돼 있어요. 정책 관련된 정상화는 2개인데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후보가 과연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이 비정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이 비정상이니까 정상화로 가겠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보고 있고 어디를 목표 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드릴게요. 예. 자, 쌍따옴표입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세금 깎아주기 있는 게 정상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리고 두 번째. 민간 임대주택 사업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실책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정상화는 뭐냐면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등을 올리는 세제 강화 정책을 펼쳤잖아요. 예. 내가 핸들 뺐으면은 유턴 돌아가지고 200km로 달릴 거야. 난 반대로 갈 거야. 라는 건데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보유세를 낮추겠다 그랬어요. 자, 보유세를 낮추면은 어떤 효과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잖아요. 자, 보유세를 높이는 이유는요. 주택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누군가들이 주택을 사재기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그죠?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어요. 근데 우린 주택이 없어요. 동네 돌아다니면 집이 진짜 많은데 저 중에 내 건 없어요. 그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자꾸 쓸어가서 그래요. 그렇죠. 네,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주택은 한정된 자원을 고루 나눌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 부담스럽게 해서 많이 보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해야 돼요. 그게 정의로운 세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견이 없는 게 이 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유세를 낮추겠다고 했어요. 보유세를 낮추겠다? 이거로 무슨 말이죠? 부동산을 사재기에서 많이 보유해도 부담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위한 정책이야 이게. 맞습니다. 그 맥락이 없는 거지. 청년들 이야기는 왜 하니 그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도 낮추겠다고 했어요. 양도소득세는 뭐냐면은요, 보유세 등을 올리는 것들이 힘들 수 있어요. 반발에 부닥쳐서. 양도세는요, 정확한 명칭이 양도소득세예요. 소득세. 양도할 때 생기는 소득. 맞습니다. 내가 얻는 이득에 매기는 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마지막 장치예요. 예. 양도소득세를 낮추겠다는 거는 돈 더 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챙겨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세 낮추고 양도소득세 낮추겠습니다를 합치면 뭐다? 집 많이 사서 많이 보유하세요. 세 부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가격 많이 오르면 그때 파셨을 때 세 부담이 없어서 수익률 많이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네. 라는 메시지. 여기서 김진표 씨 한번 하나 볼게요. 이분은 임대 사업자라면서요. 네. 건물을 짓고 있다는 과정인데 이분이 이제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도세가 너무 비싸서 거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네.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에 좀 이런 건물이나 부동산 등으로 돈 좀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일단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게요.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정치권에서 하면 안 되는 주장 중에 하나예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재밌는 게 보유세 관련해서도 이렇게 원고를 본인이 쓰진 당연히 않았을 거잖아요. 네. 이 관련된 캠프에 있는 분들이 써주셨을 건데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보유세랑 양도소득세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논법에서는요, 양도세랑 보유세를 같이 이야기해요, 보통.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번에 나와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명제로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명제가 있어요.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낮춘다. 보유세를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유세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주택들을 너무 이렇게 사재기에 가니까 그걸 부담스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고루 돌아갈 테니까. 그럼 양도세는 왜 낮춰야 되냐? 그러면은 양도세를 낮춰야지 주택을 팔 때 그것을 시장에 공급할 때의 문지방이 낮아져서 더 수월하게 공급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낮춰야 된다라는 이 문장이 세트로 다니는 건데요. 근데 김진표 씨 같은 경우는 뒤에 얘기만 잘라서 한 거예요. 가운데 이제 그치. 보유세 얘기는 자르고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낮춰야 됩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두 개가 세트로 다니는 이유는 둘이 상대적 개념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네, 보유세는 양도세에 비해서 높아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는 보유세에 비해서 낮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 페트병을 한번 보자고요. 페트병이 있는데 지금 이 페트병을 누르는 압력이 보유세가 높아져서 누르는 압력이에요. 그리고 이 마개가 꽉 닫혀 있는 압력이 양도소득세가 높아가지고서 이 물이 안 나오게 하는 압력이에요. 상대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유세는 높게, 양도세는 낮게. 그러면은 이걸 꽉 아무리 잠가도, 그러니까 양도세를 아무리 높여도 상대적으로 보유세 압력을 높이면은 이 안에 있는 물은 반드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두 개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개념이지. 보유세는 얘기 안 한 상태에서 양도세만 높인다?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그러면은 보유세가 낮은 상태에서 양도세를 낮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씨 공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세 낮추고 양도세 낮추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기득권자들의 그런 논리인 거죠. 뭐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양도세를 높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주택을 팔아서 남는 이윤이 너무 턱없이 대박이 나는 경우에 왜 니들 이거 세금 안 내? 네. 세금으로 환수할 테니까 최소한 집값을 갖고 돈 벌지 말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들한테는 원가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서 일반 부자들한테는 그냥 돈 버세요.
우리 세금 신경 안 쓸게요. 이주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청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가 났어요. 저는 이 정책 보면서. 왜 그러냐면은 청년을 호명했잖아요. 청년을 호명하면서 청년 원가 주택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세 차익의 70%를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전월세로 사는 청년 없구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청년이 누군지 알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말한 그러니까 것 중에 이 공약에는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 공약을 발표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임대차 3법 이전으로 돌리겠습니다예요. 또 임대차 3법이야? 내가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좋은 정책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요.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청년이 눈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청년들이 2030을 생각해 보세요. 2030들 중에 주택 가진 사람이 더 많겠어요? 집 없는 사람이 많겠어요? 집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당연한 거죠. 그 청년들은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윤석열이요. 임대차 사업자한테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사람 뭘까? 그러니까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뒤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을 통해서 2년마다 이사 다니던 거를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최소 4년은 보호해 주십다라고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 과도하고 그리고 2년 보호해 주던 거 4년으로 이미 됐으니까 4년은 이제 끊겠습니다라고 해서 4년을 지었단 말이에요. 4년 혜택을. 그거를 다시 역으로 돌려서 4년 혜택 부활시키고 그리고 4년마다 지금 다시 이사 다니지 너네들 좋을 때 끝났어. 2년마다 이사 다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사 다니기 싫으면은 임대사업자들 집에 들어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요거를 청년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거 용서하면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셋방살이 하는 이런 청년들은 아예 배려 대상이 없어요. 정책의 그 타깃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원가주택이라고 해도 원가가 마리원까지 그게 뭐 한 200~300만 원 하겠냐고요. 그게요. 청년들한테 80% 대출 땡겨가지고 사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화가 났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또 세율이나 하겠다고도 말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똘똘한 한 채로 집합하세요라는 말이랑 또 같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이 나오고 나서 속이 시원했던 게 뭐냐면은요.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한 꼬라지 너무 싫어가지고 너네들 부동산 정책 실패했어. 그래서 나는 야당 뽑을 거야. 그 논법은 이제 오류다. 지금 적어도 야당 중에 윤석열 씨 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윤석열을 뽑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부동산 정책 26번 바꾸고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대 이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비아냥거리는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어떤 백약이 무효였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나름 그래도 지치지 노력과 이거를 피해가는 그 부동산 갖고 대박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여야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6번이나 바꿨는데 지지율 40%가 이해가 안 된다. 요건 좀 뭐가 어떻게 보면 비문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26번을 바꾼 게 아니고요. 26번 노력을 한 거예요. 진짜 지난한 진짜 공방이 있었고 바꿨다기보다는 얹혔지 계속. 맞아요. 추가를 한 거죠. 네,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쓴 책이 바로 집값의 딜레마죠. 제가. 그러니까. 네. 진짜 지난한 공방이 있었고요. 그 공방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네. 이게. 네. 근데 담보 인정 비율 그 LTV를 80%까지 하겠다 이 부분은. 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도 정상화하겠다. 네, 세금 올려주겠다. 세금이라네. 대출 더 쉽게 해주겠다. 다시 그쵸? 이거는 이꼬르 집사? 맞습니다. 집값 더 오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메시지로서 전해지는 게 아니 대출이라도 받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집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그 메시지는요 집값이 내 소득 수준 대비 너무 올랐다라는 푸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저도 예전에 제 책
그 에필로그에도 있는데 이 메시지를 잘못 듣고 그럼 대출 더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대출을 더 풀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논법적으로 오류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무주택자잖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요.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요.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을 조금 받고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대출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실제로 속내는 내 소득 수준 대비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든 해달라는 말인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다큐로 가는 거예요. 다큐로 가서 그래? 오케이. 계속 실탄 공급해줄게. 대출을 끊임없이 공급을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실탄들을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 실탄들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공급돼서 주택 가격은 오른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국토연구원의 연구 내용이 살짝 뭐라고 할까요? 시사점이 있어요. 소수라도 앞으로 주택시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택시장에 뛰어들어서 주택시장을 과열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실탄을 쥐어주면은 그 소수가 주택시장에 뛰어들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거예요. 야, 요컨대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요컨대 우리라는 윤석열의 공약은 집값 계속 더 끊임없이 그렇죠. 오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예요. 공약이. 그 작은 아파트 서울 어느 쪽에 한 5억짜리가 있으면 너 4억은 빌려줄게가 윤석열의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2억만 있으면, 그러니까 1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억만 있으면 5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해주는데, 결정적으로 빚까지 내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아파트값 오르길 바라죠. 네, 심리적으로는. 근데 지금 5억 대비 4억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나중에 한번 생각하면 이게 상한선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성도 없고, 실제로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흐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앞뒤가 안 맞는 거를 막 집어 던지면서 뭔가 청년들을 위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만 계속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것일 뿐이지 전혀 공약이나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프란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못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가계부채 지금 너무 문제여서 지금 어떻게든 조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정책 오잖아요? 이거 나중에 폭탄 터지면 난리 납니다. 이 상태까지 얹어버리면은요. 지금 가계부채 어마어마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것도 어떤 언론은 또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인 것처럼 그중에 그 빚내서 집 사라 했을 때 그때 빚이 가장 비율로 많이 지금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주택에 거의 다 몰려 있으니까는요. 어쨌든 윤석열 부동산 정책 부시기는 끝. 오케이. 네. 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건 정치권에 나와서 국회의원 하건 지자체장을 하건 뭘 하건 이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받고 내 아젠다를 만들고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사람이 윤석열 같은 정책을 발표하면 신념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보수의 이 사람들은 아무리 청년 못 사는 사람 위한다고는 하지만 홍준표가 기껏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복지에 못 사는 사람한테 많이 지원해 줍시다밖에 말 못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스며 있는 것은 부자들한테 세금 덜 걷고 요거랑 이제 맥락이 같은 건데 윤석열은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에 있어서 뭔가 정책을 짜는데 앞뒤도 안 맞고 주위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몇 군데를 딱 갖다가 공약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공약이 돼버리는 거죠. 깡통 로봇 같아요. 깡통 로봇가 그냥 입력된 것만 삐리리 말하는 것 같아서 본인이 이해 거의 못했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해를 못할 뿐더러요. 이런 사람들이 직고민 해봤겠냐고요. 맞아. 지금 아크로비스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의혹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아파트를 모 씨로부터 결혼하기 전에 모 씨로부터 제공받아서 생활했다면 그건 뇌물이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자기 돈으로 집 사본 적 없고 대출을 받아본 적 없다 보니까 너무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경제관념 자체가 없을 거예요. 네. 특히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 엘리트 그룹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제 생활을 스스로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하신 분들, 엘리트 그룹에 계시다 은퇴하신 분들 만나면 저 깜짝 놀란 게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전혀 경제에 대해서 모를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 까는 아젠다를 개발하고 그 아젠다에다가 뭔가 결이 안 맞는 건 막 탑재를 해가지고 공약이라고 발표하는 건데 최소한 우리 구봉기한테 걸리면은 부서진다. 다 부서진다. 야. 야, 네가 말하는 청년은 야, 우리 지금 다 전월세 사는데 이 나쁜 놈아. 자,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6회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굉장히 뼈와 살이 타는 뭐 이런 정도의 좋은 아젠다가 아니었나 싶고요. 여러분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또 새로운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자고요. 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그러네요.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